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뼈 조각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예. 수습을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네, 잘 걸리던 차가. 새 차였어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차에 불량 테이프 있는데 불량 테이프 한번 틀어볼까? 테이프를 탁 틀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요정 리나입니다. 오늘은 포항 구룡포에 있는 과메기 덕장에 나왔는데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찬바람에 말린 과메기 어떠세요? 은은한 윤기, 쫀득쫀득한 식감, 깊은 풍미가 입안에 한가득. 푸짐한 과메기는 물론 싱싱한 쌈채소, 다시마, 꼬시래기, 마늘종, 고추에 초장까지 포항 구룡포에서 한 상 차림 그대로 배송해드려요. 겨울제철 과메기,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걸 반가워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 그다음에 뭐 듣고 뭐 흥미도 중요하지만 또 뭐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럼 오늘 들려주실 사건은 혹시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하면 다들 막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말 그대로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뭐 흥미 또는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 들어주실 분들은 들어주셔도 좋고, 그건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건은 98년도 사건인가 하니까 벌써 한 27년 좀 된 사건입니다. 예, 제가 저도 이제 막내 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파경찰서 강력팀에 있을 때, 그땐 강력반이라고 불렀고 강력반에 있었을 때 사건이고요. 강력반. 그때는 강력반이었죠. 느낌이 있네요. 지금은 이제 강력팀이지만 요즘은 이제 팀장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반장이라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수사반장.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반이었고, 그때 제 조장 파트너라고 하죠. 조장 형하고 둘이 첩보를 하나 받아서 흔히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우리 뽕쟁이라고 부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이제 첩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그 왕십리 쪽 그 모 대학의 주택가였는데, 이제 그 형이랑 저랑 이제 미리 사전에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얘네들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뭐 범행이 확인하면 따자는 표현이 이제 검거하자는 얘기인데, 예, 따자. 예, 따자.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잠복을 딱 하고 있는데, 꽤 상당히 일찍 갔거든요. 한 6시쯤 갔었나? 5시 반쯤 갔었나? 일찍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야,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쪽에, 그러니까 교각이 있잖아요. 다리를 받친 교각들이.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 교각을 쳐다볼 땐 그 크기를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막상 이제 둔치나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그 큰 교각, 그 다리를 지탱하려면 그 교각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큽니다.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 사람 사체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왔어요. 빨리 복귀해라. 그래갖고 뭐 잡으러 간 건 이제 나중 문제고 빨리 이제 복귀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제 송파 갔네니까 이제 와서 올림픽대교 그 발생했다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현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미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현장이 다 정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하니 119가 출동을 했고, 근데 불이 어떻게 났냐면, 그때 당시 이제 한강 둔치 고수부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둔치에서 청소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리어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고, 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걸 교각에다 이렇게 겹쳐서 세워놨었어요. 근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119가 출동을 해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하고 보니까 사람이 타 죽은 거죠.
사람이 타 죽은 거예요.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일정 부분 다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왔기 때문에 사체가 거의 다 소외가 다 끝났어요. 다 화장되듯이 다 끝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출동을 해서 다 이제 현장 정리를 했고, 그때가 현장 감식반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돼 있을 때고, 감식반과 지금 이제 과학수사팀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 그 중간 어디쯤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감식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지금처럼 많이 과학화되지 않았고 뭐 이러던 시기였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그 형님이랑 저랑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현장 정리가 끝나고 뭐 그을은 자국만 남아 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체는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형이랑 나랑 야 이제 그래도 이제 형사니까 현장 와봐야죠. 현장도 안 보고 뭐 수사를 시작한다. 현장에서 뭐가 발견되고 안 발견되고 나중 문제고요. 그 다 기본이죠, 기본. 현장을 가보는 건. 그래서 다 정리가 됐지만 이제 현장을 도착해서 보니까 끄름만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뼈 조각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예, 예. 그래서 수거되지 않은 모르죠. 그때 당시는 이게 뭐 날아다니던 비둘기가 뭐 불에 타서 그렇게 된 건지 다른 뭐 동물의 뭐 뼈인지 알 수가 없고, 아니면 뭐 돌아가신 분의 유골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그냥 놓고 오기는 뭐 찝찝한 거예요. 기계 맞던 아니던 확인은 해야죠. 만약에 이게 돌아가신 분의 일부 유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지 뭐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호주머니 넣어 갖고 오겠어요. 그걸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경찰들은 지급되는 이제 뭐 신발이라든가 뭐 제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법 경찰관들은 이제 제복은 받아도 뭐 입지도 않으니까 그냥 싸놓고 하고,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간혹 신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받은 신발 종이 박스에 신발을 항상 새 거를 그냥 받은 상태로 차 뒤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녔어요. 구두 박스 아닌가요? 그렇죠. 운동화 신고 다니는. 맞아요. 구두 박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서 신발은 새 거니까 꺼내놓고 속지 있잖아요. 신발 박스에 항상 속지가 있잖아요. 네. 속지 꺼내서 거기다 담아 갖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습을 해서 이게 박스에 이제 뚜껑을 닫고 뒤에 트렁크에 넣고 문을 닫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네, 잘 걸리던 차가. 새 차였어요. 와. 제 차 타고 그날 아침에 잠복까지 갔다 왔고, 차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PD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에로였습니다. 시에로. 기억나죠? 강하다 뭐 시에로 네네. 대우차. 대우. 네. 네. 대우차 사실 뭐 에어컨 말고는 쓸 게 없다라고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차를 새로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잔고장도 없었고 잘 나가던 차였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 형이랑 나랑 정말 얼어붙었어요. 순간 소름이 끼치죠. 뭐 말은 안 하지만 저 뒤에 실어놓은 유골 때문인가 뼈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둘이 얼굴 마주보고 그냥 또 시동을 걸어보고 또 시동, 예전엔 키로 돌리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터치 방식이 아니라 키였으니까 안 돼요. 툭툭툭툭거리고 와. 시동이 안 걸려.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도 이거 어떡하지? 그 유골함을 아니면 차를 놔두고 그냥 몸만 갈 수도 없고, 그 유골 박스를 두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막 둘이 막 그러다가 저는 이제 불교 신자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독경 테이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CD도 있고 뭐 음원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테이프에 이제 독경 테이프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듣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형 나 차에 불경 테이프 있는데 불경 테이프 한번 틀어볼까? 그러니까 그 형은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무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형님인데 일단 마음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틀어봐. 야 윤석아 틀어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동은 안 되는데 맨 전원까지는 들어왔었어요. 라디오 전원 같은 건. 그래서 전원까지 들고 테이프를 탁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경
천수경이었나 반야심경이었나 이게 독경이 흐르고 불경 소리가 흐르고 한 30초 20초 좀 시간 있다가 시동을 걸었어요. 걸려요. 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기계적으로 어떤 결함 때문에 안 되는데 뭐 이게 뭐 구동이 돼서 전에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자동차의 그런 거에 대해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러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리니까 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둘이 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사무실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왔어요. 아.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우리 맞았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강동구에 있는 뭐 의류회사인가 거기 회사의 디자이너였던 여자분이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그때 당시에 27? 젊었네요. 27 정도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행적을 저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분의 직장 동료였던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1년 전쯤에 행방불명이 돼서 실종이 됐어요. 근데 실종됐던 분의 남편이 이 여자분을 돌아가신 분을 찾아왔던 거예요. 아, 실종된 분의 남편이 이분을 찾아왔던 거예요. 찾아와서 뭐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남자가 좀 행실이 좀 거칠고 좀 그랬다는 걸 이제 예전부터 좀 얘기를 들어서 만나기가 꺼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만나고 뭐 했던 거예요. 안 만나고 했는데 남자가 이제 찾아오니까 지금 못 만나겠다 뭐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다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나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남자가 그 이제 그 용의선상에 이제 올랐죠.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 남자를 찾아보니까 남자가 집에 없어요. 집에 없고 이상하다 뭐 해서 이 남자 집 주변을 우리가 이제 뭐 탐문도 하고 수색도 하는 과정에 그 남자 집 주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뭐 주민등록증, 사진, 지갑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의선상에 이제 확 떠올랐죠. 그래서 이 남자를 이제 추적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통화 내역, 그다음에 기지국 위치 추적 뭐 이런 거는 가능했던 시절이라 해보니까 통화 내역상에 또 다른 여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러니까 또 다른 애인이 있었던 거죠. 일단은 이게 강력 사건, 특히 이제 일반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범인이 여자일 경우에는 추적을 할 때 이 여자의 부모, 형제, 친구들을 찾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언니, 뭐 여자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니나 동생 네. 이런 경우를 추적의 대상으로 삼고 저희가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소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꽤 돼요. 그 여자들의 특성상 자기 뭐 지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언니,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통해서 이제 은신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남자들은 그냥 여자예요. 남자가 범인일 경우에 10중 8구가 다 자기 애인, 뭐 친구를 찾아가는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하고 뭐 있긴 있지만 그리고 가족을 찾아가는 경우도 드물고 거의 다 애인을 통해서 잠적을 하고 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용의선상에 떠오른 남성의 통화 내역상에 나타난 여성이 아마 헤어 디자이너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여자를 특정을 하고 이 여자 주거지 주변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렸는데 일단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 주변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여러 가지 뭐 유류물이 발견이 됐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날인가에 사건 발생하기 전날인가에 이 남성이 그 집을 그 전날에는 원래는 그 회사로 찾아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자가 거부를 했고 그 다음 날 또 집으로 찾아갔다는 게 확인이 됐었어요. 나중에 확인이 됐고 그러고 나서는 남성도 안 나타나고 여성은 뭐 불에 탄 채 뭐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고 남성이 집 근처에서 유물이 발견됐으니까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 남성이 행적을 쫓다 보니 통화 내역상에 나타나는
그 애인 뭐 헤어 디자이너인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를 찾아내서 그 여자 집 근처 주변에서 저희가 이제 잠복을 했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당시에도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하나 통화내역 장소가 하나 뜨는데 이게 강동구로 뜨는 거예요. 강동구가 이 남성이 그 평소에 그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집을 가고 뭐 친구 뭐 특정 어떤 친구 자주 만나고 아니면 어떤 뭐 누굴 만나는 게 움직이는 동선이 거의 나타나는데 이 친구는 강동구 그러면 그 뜨는 기지국 거기가 가는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걸로 이제 급하게 자리를 옮기죠. 일부 옮겨서 이 친구가 돌아다니는 장소 주변에서 잠복을 하다가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전날 찾아와서 만남을 요구했는데 여성이 거부를 했고 그 다음날 이 남성이 그 여자 집에 찾아갔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그 남성은 이 사건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졌고 여성은 화재에 소외된 사체로 확인이 됐고 유류물이 남성이 집 근처에서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 거고 그 통화 내역상에 이 사람이 어딜 잘 가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성이 확인이 됐지만 그 여성의 주거지 그다음에 근무지 직장 주변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이 남성의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서 평소에 어디 자주 가는지 했던 장소 부근에 기지국이 확인이 떴는데 우리가 어딘지 대충 확인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일대에서 저희가 잠복을 하고 확인을 하다가 이 남자를 발견을 하고 검거 체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체포해서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이제 추궁을 하는데 뭐 맨 처음엔 다 뭐 부인을 합니다. 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뭐 하는데 사실 궁색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네가 끝으로 만난 사람이 너고 너가 어저께 뭐 그저께인가 데리고 나갔다 그러고 그런데도 지금 발견이 안 됐고 너희 집 주변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인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핑계 대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뭐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 안 빌려주고 뭐 해서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성폭행한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실종된 자기 아내의 직장 동료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유인해서 거기서 성폭력도 한 거고 또 그 여자한테 비밀번호를 그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돈도 인출한 게 확인이 되고요. 돈도 인출을 했어요. 인출하고 또 심지어는 그 여자를 이제 유기해서 뭐 불을 내고 그 이후에도 그 여자의 카드를 쓰고 막 이런 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 남자의 이제 처갓집이죠. 처갓집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 딸이가 이제 그 와이프가 이 사람의 아내가 실종이 1년 전에 됐는데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의심스럽다. 어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와이프가 실종이 됐는데 뭐 1년 남짓 돼서 그 와이프의 직장 동료를 집으로 불러줘서 또 다른 성범죄도 일으키고 뭐 금원을 갖다가 뭐 빼앗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1년 전에 실종된 이 여자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이게 좀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수사반에서는 저희 강력반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기다가 그 부분도 이제 추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궁을 합니다. 너 와이프가 이렇게 실종됐다는데 너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다. 의문투성이다. 첫째, 너 와이프가 죽고 나서 그때 당시 급여가 받아야 될 급여가 여자분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 급여는 받으러 오질 않았어요. 회사로. 뭐 사실 돈은 받아서 그걸로 아내를 찾으러 다니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뭐 실종 신고도 몇 개월 있다 하고요. 또 뭐 돈도 남아 있는 돈도 뭐 받으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에도 오히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발생하고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종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뭐 부조리한 부분이 맞는 거예요. 조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을 막 추궁을 계속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답변을 하기에 너무 궁색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 추궁 중에 자기가 와이프도 쥐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1년 전에 와이프도 자기가 살해를 했다. 살해한 이유가 너무 참 뜬금없는 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지만 당연히 부부 관계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았던 관계였으면 이런 일조차도 생기지도 않죠.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아내가 집에 좀 뭐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나? 좀 시간이 걸렸던 시점인데 좀 늦게 귀가를 했을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네. 남편이 아까 그 말했던 여자 애인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속이 뒤집히죠. 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여자 이제 가버리고 여자랑 이제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때리고 뭐 폭행을 가하고 하다가 여자가 쓰러지고 막 했는데 여자를 죽이는 게 낫겠다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없애는 게. 여자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니까 목졸라 죽입니다. 아, 목졸라 죽이고 그 살해한 이후에 그 유기하는 방법으로 자기 집에 이제 이 담요에 여자를 싸서 자기 아내를 싸서 중부고속도로로 타고 갑니다. 그 송파 쪽에서 송파 강동구 쪽에서 중부 타기 쉽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중부 탈 수가 있으니까 타고 이제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변으로 가서 차를 정차해 놓고 노견에 세워 놓고 차체를 그 고속도로 가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노견 쪽에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둔덕처럼 이렇게 뭐 시멘트나 이런 걸로 이제 보를 가드레일? 해놓고 중간 말고 이제 가드레일 비슷하게 돼 있고 그 위로 이제 언덕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능성이 돼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네. 중부도로에 중부고속도로는 그거를 안으로 깊숙이 갖고 들어가서 안고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버리고 유기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차는 갓길에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1년 있다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게 확인이 돼서 뭐 얘기 듣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뭐 엠바고 걸고 뭐 그때도 엠바고는 있었지만 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기자분들이 뭐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쫓아왔어요. 뭐 진짜 뭐 카메라 들고 막 쫓아오셔서 현장까지 도착을 했고 현장을 도착을 해서 이 친구가 말한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담요에 쌓인 게 있었고 담요는 이미 다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근데 유골이 있었고요. 근데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체가 유골이 일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들짐승이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훼손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유골 다 발견하고 다 있고 이제 궁금했어요. 버린 유기한 장소하고 그 고속도로하고 불과 거리가 100m도 안 돼. 한 50m? 50m 정도. 50m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발견이 안 됐다고? 야 이게 어떻게 발견이 안 되지? 추석, 설 이런 명절 지나고 나서 도로공사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냥 그 노견 쪽에 고속도로는 이제 고속으로 차들이 달리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게 이제 양쪽 중앙선이나 아니면 노견 쪽으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청소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안까지 그 뭐 약간 능선돼 있는 그 안까지 누군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계속 유기된 상태로 방치돼 있던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 안 들어가는 거죠. 길도 없고. 저는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왜 아니 이게 발견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건망증이 심한데 우리 PD님도 어디다 뭐 놓고 그러면 깜빡깜빡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많죠. 많죠. 근데 피의자들은 자기 범행 현장은 깜빡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면 이상한 거지. 그건 제대로 된 정신하에서 범행을 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워낙 그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인생의 상당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이벤트잖아요. 잊혀질 수 없는. 그래서 범행 현장을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유영철이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강력범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 현장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없이 일어난 일 경우에는 정신없이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일 경우에는 기억을 못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어난 범행, 자기가 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도
이천 방향 몇 킬로 지점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제가 차를 세웠던 부분 장소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한 상태에서 그 친구랑 같이 넘어서서 이제 언덕 이렇게 있는 데를 올라가는데 이쯤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차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안 보이고 살짝 넘어서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사차가 담요 색깔이 빨간색이었는지 무슨 색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담요가 풀어헤친 채 있었고 가보니까 유골이 있고 이미 다 뭐 백골화돼 있었는데 일부가 없는 거죠. 일부는 좀 그 유기된 현장에서 약간 뭐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몇십 미터 떨어진 데서 일부 뭐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안 보이는 유골이 있었고 그거는 현장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동물들이 물고 갔거나 아예 물고 멀리 갔거나 뭐 이렇게 추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사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를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이제 더 보강하면서 그러면 왜 아내는 뭐 네가 1년 전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1년 있다가 이 아내 친구까지 한 게 뭐냐 자기는 맨 처음에 돈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뭐 성범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뭐 돈 때문에 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 대상으로 용이한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거고 그 과정에 이 또 다른 자기 아내의 직장 동료였던 여성이 대상이 된 거고 성범죄 저지르고 이것까지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아내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동기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용이한 대상을 본인은 돈 문제만 얘기를 했어요. 돈 문제 말씀 돈만 했고 그다음에 뭐 피해자분도 사망까지 뭐 돈만 정말 요구해서 돈만 했다면 뭐 사망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잠깐 여러 가지 전혀 아닌 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 돈 욕심은 당연히 있었던 거고 성문제도 성폭력 이 성범죄도 관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자가 반항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반항을 하죠. 반항하고 막 그러니까 또 살해를 한 거고 목졸 나서 또 살해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근데 정말 행위 자체가 비겁하고 나쁜 게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여자를 사체를 갖다가 소외하고 태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카드 또 계속 썼다는 거, 또 술 사 먹고 그걸로 그 카드로 뭐 술도 먹고 막 이거 이걸 했다는 부분이 머리가 좋은 애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지 않죠. 머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그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저번 시간에는 제가 계획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계획범죄인데 계획범죄 아닌 충동범죄인 듯한 뭐 그냥 전혀 대책 없이 그냥 막 저지르고 그냥 불태워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 유기했는데 1년 동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라고 할까 자신감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지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의 친구분이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 직장 동료 그분이 좀 돈이 좀 많은 분이셨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았어요.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비슷비슷하죠.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자영업자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분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돈 뭐 비밀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이제 뭐 결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결박을 해놓고 그 카드를 받고 나와서 바깥에 와서 인출하고 뭐 다 했던 과정까지는 이제 아직 돌아가시 않으신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던 거고 성범죄 과정에서 이제 여성분이 반항을 하고 하니까 이제 목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한 거고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것도 자기 와이프 때처럼 어디다가 유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시간이 이 사체가 탔던 시간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 갖고 나온 자료를 보면 새벽 3시경에 이제 사건이 불을 질러서 옮겨다 놓고 이제 했거든요. 불을 지르고 그러면 아마 새벽 3시경에 사체를 싣고 아마 경부고속도로를 또 간다 그러면 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상의 이제 갭이 있다 보니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처럼 할 수는 없고 이걸 갖다가 증거를 인멸해야겠다, 사체를 갖다가 소각을 해야겠다, 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글로 간 거고 가면서 이제 담요에 이불에 싸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올림픽 대교 밑에 교각에 이제 손수레가 있는 거 보고 거기다 올려놓고 뭐 그때 석유인가 신난가를 가져와서 좀 뿌리고 그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확인이 됐죠. 또 한강다리 밑에서 그런 일을 벌일 정도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이 했으면 별일 없었겠냐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 신형 시에로 자동차는 네. 이후에 시동 잘 걸렸나요? 잘 걸렸죠. 아무튼 그때 당시엔 새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던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에어컨 좋다고 그래갖고 대우차는 에어컨만 좋다고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사기도 했지만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딱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 뭐 갈고 뭐 이때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부동액이 엔진 오일이 누출된다고 그래갖고 뭐 그것 때문에 좀 손본 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뭐 없었어요. 테이프는 계속 가지고 다니셨겠네요, 그럼. 그렇죠. 뭐 이후에. 거기다 뭐 그 테이프에 뭐 의미를 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듣던 거니까 그냥 계속 들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CD로 바뀌었고 뭐 그런 뭐 그 차이. 혹시 또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그 네. 순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억지로 이걸 사건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 혼자 겪었다고 그러면 제가 저 친구 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근무했던 형이랑 같이 겪은 거라 그 형은 또 종교인도 아니에요. 뭐 특정한 종교를 믿지도 않고 둘이 정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둘이 깜짝 놀라서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소름 쫙 끼치고 근데 결정적으로 시동이 다시 걸리니까 더 깜짝 놀라고 아예 시동이 안 걸렸으면 차가 고장났나 보다 뭘 생각을 할 텐데 테이프를 넣고 시동이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네. 둘이 아무 말 없이 와서 그 박스를 이렇게 꺼내놓고 반장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길래 이제 우리 현장 갔다 왔는데 이런 게 발견이 됐고 여기 넣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양반도 이건 피해자가 너희들 보고 이거 뭐 우리 보고 이거 사건 꼭 해결하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반장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또 피해자의 유골이 맞았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발견된 유골들은 유족들한테 다 뭐 당연히 드리죠. 그것도 이제 부검 과정을 거치죠. 유골을 통해서 어떤 뭐 상흔이 있는지 아니면 뭐 유골을 통해서 어떤 범죄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걸 갖다 국가수를 통해서 확인을 다 하고요. 그냥 절차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체를 뭐 유족한테 인계하듯이 유골도 당연히 유족분들한테 인계를 하죠. 이 피의자는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무기징역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아직도 아마 형을 살고 있을 겁니다. 감형 없이 아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가 98년이니까 제가 8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채 10년이 안 됐을 때죠. 채 10년 안 됐을 때 그때만 해도 막내인 거죠. 뭐 형사는 뭐 10년 하면 막내거든요. 막내죠 뭐 막내. 그 막내 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을 때라서 저랑 성이 같았어요. 피의자가. 뭐 같은 성씨는 아니지만 한자로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괜히 그냥 꿰맞추게 되는 뭐 유골 그런 자시도 안 걸린 거 아들이 나이가 우리 아들이랑 같은 거 이놈이 나랑 성이 같은 거 한글이지만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기억에 또렷이 남죠. 그 아들은 참 그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하고 그걸 알고 있나요? 맞아요. 알지 않을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는 게 뭐 옛날에는 이제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만 이 수사학을 경찰학을 이렇게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저도 경찰학 학위가 있는데 경찰학 박사 학위가 저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범죄 주체 피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피해자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야. 피해자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피해자의 인권을 우리가 돌아다 보지 않냐라고 해서 어느 순간 이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아마 뭐 제대로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남겨진 사람들의 몫은 더 큰 거예요. 그때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이런 강력 사건을 하면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피해자가 됐건 범인이 됐건 상관없이 남겨진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사람들, 뭐 유족, 부모, 형제, 자매, 친구, 회사 동료,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 또 반대로 이 범인의 피의자에 남겨진 사람들. 중요하죠. 예.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가족들, 그 남겨진 사람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될 그 중압감, 안타까워요. 아까 좀 전에 그 아들 얘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자기 아버지의 범행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쯤 나이가 지금 뭐 거의 30대가 됐을 텐데 어떻겠어요? 평생이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대응강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또 그럼 피해자 쪽에 남겨진 사람들, 그 돌아가신 분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가족들, 또 이 친구 그 와이프 되는 처가 쪽의 사람들은 이 남겨진 아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손주죠. 외손주를 바라볼 때 내 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딸을 죽인 사위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라보는 눈길이 과연 어떨까? 연민만 있을까? 분노는 없을까? 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저는 이걸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좀 보호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 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피해자의 인권,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오랜 이 형사 생활을 하면서 느껴진 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인권 또 누군가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남겨진 분들한테는 큰 고통이잖아요. 이것도 어디 가서 말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범인의 가족들도 말하기 힘들겠지만 피해자의 이 주변 분들도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목졸림을 당해서 죽었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그분들이 그 안고 있을 그 부담감 이건 그분들도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인데 네. 범행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이걸 좀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범죄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유사 이래 뭐 인류가 생긴 이래 모든 범죄는 있는 거고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회사가 망하고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이제 박 씨가 자기가 사람을 죽여갖고 묻었다, 안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두 번씩이나 듣고 내가 뭐 이거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날이 엄청 춥습니다. 제가 저번에 걸렸던 감기가 아직까지 안 나서 목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허스키하게 나와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에 보면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프로폴리스 일본에서 직구로 구입한 거를 목에다 이렇게 뿌리고 왔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근데 목소리 아주 미세하게 허스키함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매력적이라는 또 매력적인데요. 네.
어떻게 이걸 유지해야 되나? 제가 지금 목감기가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감기에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오래 갑니다. 사건 자료를 보내주셔서 좀 봤는데, 야, 이거 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또 안매장. 네, 안매장 사건입니다. 아, 제가 서울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있을 때 이제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네, 사건은 이제 불법 대출을 하는 공범들끼리 네, 네. 이제 불화가 생겨서 공범을 죽이고 안매장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알선책 아니면 아예. 여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의 수법이 네, 네.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수법인데요. 그 신축한 아파트 중에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미분양된 아파트들을 자기들이 이제 그걸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그 명의자를 경제적 신용 물량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뭐 노숙자라든가 이런 걸 구해서 네네. 이 사람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 사람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권에서 네.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챙겨놓고 그걸 이제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네, 네. 파는데 다음에 파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까지 안고 살게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살고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떴다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의 모습 전형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뭐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노숙자라든가 이 명의자를 구할 사람도 필요하고 아파트를 알아볼 사람도 필요하고 각자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 노숙자를 모집했던 그 사람을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공모해서 죽이고 안매장까지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 네. 오늘 사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선은 다른 사건처럼 어떻게 돼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얘네들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재밌을 텐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건 특성상 일단은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이 사건에 등장한 인물은 범인은 모두 3명입니다. 범인은 모두 3명이고요. 첫 번째 범인은 박 씨라고 제가 할 텐데 네. 이 박 씨가 당시에 43살이었습니다. 네.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전과도 뭐 특별한 전과가 없었어요. 뭐 도로교통법 뭐 이 정도밖에 없었던 남자였고 두 번째 피의자는 임 씨입니다. 네. 그 당시 나이가 40살이었던 여성인데 여성.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뭐 의류나 액세서리 뭐 이런 거를 수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입도 하는 그런 무역업을 하고 있던 여자예요. 네.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이건 그냥 허울뿐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여자였다는 거. 네. 그리고 사기 전과가 많았습니다. 아, 사기 전과가 한 6범 정도 됐던 그런 여성이고요. 네, 네. 예, 끝으로 이제 한 씨가 있었어요. 당시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액세서리 노점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도 뭐 특별한 전과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3명이었고 네. 이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가 네. 화물차 기사를 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갖고 이제 임 씨라는 여자 그 무역업을 했다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뭐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이 잘 맞았는지 이제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해요. 근데 남자는 사실 그 유부남이었거든요. 아,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고 동거까지 하게 돼요. 이 한 씨는 그 노점상을 했다는 한 씨는 자기 친구 소개로 이 임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맡은 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임 씨 운전도 해주고 비서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 씨가 그 임 씨 여자에 대해서 네, 네.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맹신하다시피 했던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특별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사실 노점상하면서 뭐 돈이 있었겠어요. 돈도 없었는데 이 여자가 병원비도 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우리 여자 사장님은 나한테 인공호흡기를 대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배신하면 안 된다. 난 이 사람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 씨가 운영하던 그 뭐 수입을 하는 회사가 무역을 하는 회사가 허울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그걸 그냥 바깥에 명목상 하는 거였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분양 사기를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내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박 씨도 자기가 화물차 운전만 했지만 임 씨랑 내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범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거고, 한 씨도 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도움도 받았고 이 여자를 믿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된 거고, 또 한 씨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로 여자가 한 건 크게 하면 돈 번다고 하니 네. 나도 한탕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내연 관계의 한 남자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그렇죠. 이 임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심으로 뭉치게 된 거죠. 거네요. 뭉치게 된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이게 좀 약간 재밌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사기도 좀 번듯해야 사기가 잘 되는 거지.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선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기도 그렇죠. 번듯해서 원래 사기꾼들이 옷 더 잘 입고 네.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네. 얘네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공금을 불러들여서 이걸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냥 정말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를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투자자가 나타나서 뭐 이런 수출입 사업도 하고 분양 사업도 하고 한다니까 사무실도 와서 보니 번듯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망했죠, 당연히. 투자가 잘 안 되니까 망하죠. 망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도 뭐 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투자했다 망한 거니까, 야, 뭐 그나마 더 많은 돈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네네. 이 투자했던 사람이 그 회사가 망하고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인데, 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한 2009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그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여자랑 동거를 했다는 박 씨를 만나서 이렇게 술을 한 잔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술자리에서 이제 박 씨가 자기가 자기 내연이었던 임 씨랑 같이 사람을 죽여갖고 묻었다, 네. 안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제 뭐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소리인가? 이 죽였다는 게 사람을 진짜로 죽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2009년도에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2007년도에 이 임 씨하고 박 씨하고 자기가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오. 2007년도에는 임 씨하고 박 씨, 그 내연 관계에 있던 둘이 술자리에서 싸움까지 했다는 거예요. 박 씨가 야, 내가 널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서 내가 묻었는데 넌 뭐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했고, 잠시 이제 자리를 이제 술들은 많이 취해 있었대요. 술들은 많이 취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임 씨가 뭐 진짜 죽였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뭐 묻었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냥 아이고 뭐 취중에 이것들이 뭐 서로 뭐 별소리를 다 하네. 그 하다가 2년 지난 다음에 또 박 씨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야, 이거 내가 이런 얘기를 2번씩이나 듣고 내가 뭐 이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하고 전주에 네. 있는 경찰관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슬쩍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 술들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야, 술 주정한 거 아니야? 또 죽였다는데 또 그냥 뭐 자기가 수사하기는 좀 애매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갖고 있다가 그 얘기가 또 다른 경찰관한테 전해지는데, 이 전해진 대상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던 형사였어요. 종로 형사도 이제 그 일 듣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죠. 이거 그냥 술 기운에 한 얘기 아닐까? 야, 그거 뭐 특별하게 증거도 없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 이거 좀 애매한데. 근데 또 내용 자체는 그냥 넘기기엔 좀 그렇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에 있던 우리 형사분이 당시에 서울경찰청, 제가 있던 장기미제 수사팀에 그 내용을 알립니다. 장기미제 수사팀에서는 뭐
제가 한번 우리 장님제 수사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첩보를 허투루 듣지 않거든요. 모든 첩보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킵을 했어요. 킵을 하고 다만 이 사건 제보에 대한 신빙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할 수는 없으니 검증도 해야 될 뿐더러 또 당시 다른 사건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전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게 갖고 있게 되다가 다른 사건이 일단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막무가내로 뭐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일단은 제보자부터 찾아보자. 원래 원천 제보자. 그렇죠. 예, 제보의 원천을 찾아보자. 그래서 뭐 종로소 직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주인가 수원에 있는 자기 아는 동기인가 동료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을 가서 만나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제보자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 제보자도 범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연관돼 있을 수도 예, 있죠. 사람은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먼저 만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전과 관계, 그다음에 이 사람의 사회 관계,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통화 내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범에 연루됐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걸 경찰관한테 제보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의 뭐 평소 교우 관계라든가 주변 사회 관계를 다 따져봤을 때 그런 범죄를 저질 만한 성향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가서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고 네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냐? 이 얘기가 전해져서 서울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까지 연락이 됐다. 그래서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이 나오는데 제보 내용이 뭐였냐면 같이 사업을 하던 이런 사업을 하던 자기도 그 사업이 불법이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게 다행이라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하던 와중에 또 다른 이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이 자기들한테 해코지라고 행패를 부려서 죽이고 화물차 운전을 했다는 박 씨의 고향인 해남에다가 그 시체를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냐? 정확하게 누군지는 자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굴을 한두 번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무실에 나왔던 사람인 건 맞다. 예, 거기까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죽었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누구를 좀 찾아야 되겠냐. 초반에 말씀드렸던 등장인물 3명이었는데 한 씨, 그 여자를 신봉하고 맹신하고 쫓아다녔다는 한 씨부터 만나보는 게 맞겠다. 왜? 박 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여자 임 씨는 당시에 다른 별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어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부동산 사기로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신병은 확보된 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 여자 만나는 것보단 일단 한 씨를 만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한 씨는 그 제보자의 전화 통화 내역상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고 확인을 해서 뭐 대포폰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특정이 되고 사진을 선면해 보니 제보자가 이 사람 맞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 통화 내역상에 분석을 해보니까 주거지, 활동 지역 이런 게 다 나왔고 또 이 사람이 보니까 당시에는 일산에 있는 라페스타 거기서 액세서리 노점 상을 하고 있던 게 확인이 됐어요. 뭐 저희 뭐 즉시 현장에 딱 갔죠. 가서 딱 보고 경찰에서 왔고 너 옛날에 네가 누구누구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데 맞아?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죠. 긴급 체포해야죠. 긴급 체포 요건이에요. 우리가 얘 범죄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걸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판사로부터 영장이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에 관련된 사람이 얘일 것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일단 가서 만난 거였는데 한 씨가 자기 범죄 사실을 시인하니 사람 죽였다는 사람을 그럼 내일 들어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긴급 체포를 해서 사무실로 데려와서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씨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씨는 좀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맹신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또 모자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 순수함. 뭐 순수하다고 표현은 전 모자란 거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네네. 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자라지만 교활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한 씨를 데려와서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씨를 통해서 피해자가 이제 또 다른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네. 이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뭐 폭력배까지는 아니지만 건달풍의 남자,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도 이런 분양 사기에 관련된 뭐 모집하고 이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임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다른 부동산 업자가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또 다른 피해자 박 씨가 할 수 있던 일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실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네네. 노숙자고 뭐 신용의 문제는 없고 뭐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뭐 수수료 좀 주고 네네.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이르는데 우리은행에서 받았다고 해요. 우리은행. 네. 금천구에 있는 뭐 어떤 우리은행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네. 원래는 자기네들이 예상할 때 1억 5천 정도를 받으려고 했대요. 큰 금액이네요. 아파트 간 채 있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명의자니까 담보로 해서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게 1억 5천 정도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나왔어요. 그 대출이 일어나긴 했는데 턱도 없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대출이 읽혀지면 피해자 박 씨한테 1,000만 원을 소개비, 수고비 명목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주기로 했대요. 근데 돈이 그 정도로 안 나오니까 못 주죠. 안 줬어요. 못 준 건지 안 준 건지.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아까 제가 건달풍의 남자라고 했잖아요. 피해자가 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매일 사무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욕해가면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 임 씨를 막 겁박하고 사무실에 막 들어눕고 행패 부리고 의자를 뭐 집어 던지고 뭐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또 거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런 행패 부리는 거, 임 씨한테 욕을 하면서 행패 부리는 모습을 그 운전기사였던 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 동거를 하던 박 씨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애가 자기랑 임 씨랑 동거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고 쪽팔리고 창피하다. 네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새끼 진짜 뭐 손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고 네네. 또 임 씨 입장에서는 얘가 와서 당연히 행패만 부리는 게 아니라 니네들 이렇게 사기 대출 받고 이런 거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금천 쪽에 있는 식구들 불러서 식구라는 게 이제 건달 폭력배를 얘기하죠. 네네. 금천 식구들을 불러서 이 사무실 다 들러 엎어버릴 거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진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제가 진짜 폭력배를 동원해서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겁을 먹었던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고 또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한 씨 입장에서 볼 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임 씨를 잘 따라다니고 이 여자 밑에서 잘 일하면은 한몫 큰 것만 하나 성사되면 한몫 챙길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저 자식 때문에 이것까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세 명이 공통적으로 막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의견이 투합된 거죠. 없애자. 네네. 저희가 수사팀에서 판단했을 땐 서로 공모했던 게 맞아요. 나중에는 뭐 서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얘들이 서로 짠 게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임 씨 말로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드시던 수면제라고 신경안정제 수면제라고 하는데 이걸 사무실에 갖고 옵니다. 네. 갖고 와서 사무실 책상에 보관을 하는데 그날도 이 피해자가 사무실에 사건이 발생한 날도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와요. 그때는 그 운전을 했던 한 씨하고 임 씨는 그 건물 1층에서 있었고요. 박 씨, 그 내연 관계 있던 박 씨만 사무실에 있었는데 와서 또 임 씨 어디 갔냐 그러고 막 성질 내고 행패 부리고 욕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박 씨가 오늘이다. 오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옆방으로 가서 옆방에 있던 그
신경안정제, 수면제 임씨가 갖다 놓은 그거를 바카스병 밑에 단단한 부분으로 으깨입니다. 가루를 냅니다. 네네. 가루를 해서 곱게 갈아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곱게 갈아서 커피에 맥심 커피 그 믹스 커피에다가 타요. 네. 타서 갖다 주면서 야 좀 있으면 올 거야. 임시 올 거니까 진정하고 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 야 진정해라. 미안하다. 다 해결해 줄게. 달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이게 뭐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다 보니 수면제고 잠이 듭니다. 소파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잠이 드니까 이 박 씨가 밑에 1층에 있던 한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올라와봐. 그래서 올라가 보니 피해자 박 씨가 이제 소파에 잠들어 있는 게 발견이 되고 박 씨가 이제 한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새끼 이거 깨어나면 더 해코지하고 난리가 날 텐데, 야 오늘 없애자. 제의를 해요. 잠든 김에. 그렇죠. 없애자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 씨가 자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답니다.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씨한테 나온 얘기예요. 한 씨를 붙잡아서 네네. 한 씨 말로는 그래서 박 씨가 뒤에서 목을 팔로 잡아서 목을 조르고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서 결국은 20분 만에 20분 동안 목을 졸라서 사망을 했다 얘기를 하고 네. 약을 먹여서 죽인 이유가 이 피해자 박 씨가 키가 뭐 1m 82인가요? 상당히 건장한 체격에 또 합기도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굴도 험상궂고 체격도 뭐 좀 좋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혼자서 뭐 어떻게 해서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을 먹여서 그렇게 했던 거고 한 씨 말로는 박 씨가 올라오라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는 팔다리를 잡고 죽이자는 말에 동의해서 팔다리를 잡고 뒤에서 목을 걸어서 박 씨가 죽였다.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밑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그레이스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들이 의류 사업 수출입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류를 담는 박스가 있었대요. 네네. 박스를 갖다 놓고 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깁니다. 벗기고 그 박스에 사람을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죽은 시체를 아직 사체 경직이 안 온 상태였기 때문에 구겨서 넣습니다. 구겨서 놓고 종이를 덮고 뚜껑을 덮고 그 흔히 뭐 유리 테이프라고 하는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테이프 그냥 단순한 비닐 테이프가 아니라 단단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단단한 비닐 테이프로 막 둘둘 감아서 빠지지 않게 해서 네네. 둘이 들고 차로 가서 그레이스 수용차 승합차에 싣고 이 차를 몰아서 박 씨하고 임 씨가 동거를 하던 근처 빌라로 갑니다. 그래서 빌라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고 사체를 치운 게 아니고 차만 세워놓고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 날 날짜가 바뀌어서 그 다음 날 이 동거를 하던 박 씨가 근처에 철물점을 찾아가서 삽, 목장갑, 그다음에 비닐,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둘둘둘 뭐 마리로 돼 있는 비닐 이런 거를 사갖고 와서 그 차에 싣고 임 씨랑 같이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데 그 매장하는 장소가 어디냐? 박 씨가 태어났던 고향 해남으로 갑니다. 해남. 그 해남의 그 야산을까지 이제 차를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 씨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올라오긴 했는데 자기 고향이라고 하니까 둘이 사체를 싣고 해남까지 가고요. 해남까지 가서 뭐 인적이 드문 야산에 도착을 해서 땅을 삽으로 팝니다. 한 1m 정도 팠다고 해요. 땅을 파고 그다음에 갖고 간 비닐을 땅에다가 그 웅덩이에다가 깔아놓고 그다음에 사체를 꺼내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엽기적인데 박 씨가 전지가위도 준비를 했거든요. 전지가위 이제 가지치기 그렇죠, 하는. 그렇죠.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연속거락 이 한 마디 지문이 있는 마디를 다 자릅니다. 와. 10개를. 뭐 자른 이유는 당연히 확인을 못하게.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게끔 네네. 다 잘라서 따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얼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체의 얼굴을 삽으로 내리칩니다. 삽으로 내리쳐서 짓이겨 놓는 거예요. 얼굴도 못 알아보게. 그리고 나서 흙을 덮고 아이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일단은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변에 어딘가에다가 갖고 갔던 장갑, 삽, 그다음에 박스, 네. 남은 비닐
그다음에 피해자의 옷까지 네. 이런 걸 천천히 여기저기다 다 버립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나눠 버리고 가지고. 예, 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출발을 해요. 네. 출발하고 오면서 차를 고속도로 1, 2차선이 아니라 제일 하위 차선 노견 쪽으로 타고 오면서 달리는 와중에 창문을 열고 손가락을 하나씩 버립니다. 하나씩 창밖으로 던져갖고 이게 뭐 1차선이나 상위 차선으로 달리면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던지게 되면 또 사람들한테 들킬 수도 있고 하위 차선으로 가서 노견 쪽으로 해서 던지면 사실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사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파에서 발생했던 사건 말씀드릴 때 사체를 유기할 때 중부고속도로 노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놔뒀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도 발견을 못했고 그렇죠. 다 뭐 동물들이 다 뭐 사체를 뜯어가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달리면서 달리는 와중에 창문을 열고 열 손가락을 나눠서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뭐 사체도 유기하고 안매장도 했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박 씨는 이제 불안하죠. 뭐 한 씨도 불안했겠지만 불안했는데 마침 그때 한 5월 중순 후반쯤 됐을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네요. 당시에. 근데 자기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1m 정도 팠다고. 그런데 위에다 흙을 더 붓고 네네. 불안한 거예요. 흘려 내려갈까봐 쓸려 내려가거나 흙이. 흙이 흩어져서 네네. 비에 흩어져서 사체가 드러날까봐 네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제 임 씨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의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한 씨로 올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피해자를 죽인 다음에 해남에다 갖다 묻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서 그 시체 발견되면 어떡하지?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 일 들은 임 씨가 그래? 그 염산을 갖다 부으면 사체가 다 녹아버린다는데 염산을 갖다 붓자. 야 염산 요만큼 살래도 힘든 거 다 모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사? 그랬더니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런 거를 판매하는 판매상을 하고 계신데 그 소똥 치우는데 다른 아는 사람이 소똥을 치우는데 이 염산을 뿌려서 이렇게 다 없애고 막 치운다고 하더라. 얘기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구해요. 그 40리터짜리 한 통을 구합니다. 와. 그래갖고 그걸 싣고 이번엔 3명이 내려가요. 같이. 예. 박 씨, 한 씨, 여자 임 씨까지 네. 내려가서 임 씨는 차에 그냥 있고 네. 한 씨하고 박 씨가 그 40리터짜리 통을 들고 사체를 묻었다는 현장에 가서 다 파내고 거기다 염산을 다 붓습니다. 염산을 다 붓고 다시 흙을 덮고 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부어도 뼈까지 녹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묻고 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한 씨가 처음에 긴급 체포돼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한 씨의 진술.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네, 한 네. 씨의 진술이에요. 네, 네. 뭐 구체적이기도 하고 일목요연하잖아요.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뭐 진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네, 네. 일목요연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사람이 죽은 게 확인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 죽었다는 피해자 박 씨 그러니까 누군지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씨가 갖고 있던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과거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아는 전화번호 뭐 다 했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박 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는데 이게 얘네들이 갖고 있던 한 씨가 갖고 있던 자료라든가 뭐 메모지라든가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박 씨가 특정이 됐어요. 피해자 박 씨가. 네. 근데 이 친구는 충북 청주 쪽에서 일을 했었고 부모님이 충북 보은에서 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 죽은 사람이 그 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당연히 형사들을 글로 보냈습니다. 네. 충북 보은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자식은 맞아요. 맞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업둥이에요. 업둥이. 태어난 지 일주일인가 채 안 돼서 업둥이로 들어온 친구고 그 부모님이 워낙 착하신 분들이라 이것도 인연이고 하늘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식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둬야지 어떻게 뭐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낼 수 있겠냐 호적에 올리고 거뒀어요. 그랬으면 잘 자라줬어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커주질 못했어요. 삐뚤게 자라고 아. 속썩이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사고 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 거죠.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대개의 경우는 다 군대 가죠. 근데 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군대 안 갈 걸로 안 가기로 자기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그리고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가출하고 난 다음에 그 충북 지역에서 그 뭐 분양 사기 같은 거 뭐 하는데 거의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 여기 소개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은 이게 사망하게 된 거고.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맞는지 그러면 이제 대충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얘가 피해자인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네네.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그 피해자 박 씨의 이제 생활 반응을 살펴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혹시 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있는지, 아니면 뭐 카드 사용 내역은 혹시 있는지, 휴대폰 사용 내역은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살펴봤는데 그 어디에도 이 사건 발생된 시점 이후에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확인이 안 돼서 네. 아 맞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요 한 씨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까지 다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한 씨가 말했던 이제 등장 인물 중에 일단은 신병이 확보된거나 다름없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임 씨를 만나러 갔어요. 네네. 임 씨도 다 시인을 합니다. 어. 다 시인을 했고 자기가 쫓아간 것까지 살해 현장은 몰랐다. 죽인 줄은 몰랐다. 당시에 박 씨가 한 씨만 불러서 사무실로 올라갔고 나중에 한 씨가 다시 내려와서 사무실에 좀 할 일이 남았으니 박 사장님하고 할 일이 남았으니까 사장님 먼저 좀 들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왔다. 몰랐다. 그래서 한 12월 지난 후에 동거하고 있던 박 씨가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거고 자기도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던 중에 불안하고 그런 불만이 있던 중에 염산을 구해줘서 현장까지 내려간 거 맞고 그때 부을 때는 자기 차에 남아 있었다. 그 시인하는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박 씨를 박 씨. 찾아야 되죠. 동거하던 박 씨. 그럼 임 씨 그 여자분의 그 임 씨의 진술은 한 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비슷하죠. 그렇죠. 예. 누가 죽였는지 팔다리를 누가 잡았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자기도 들은 거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박 씨는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한 그 임 씨의 여러 가지 뭐 통화 내역 뭐 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이미 그땐 둘이 헤어진 사이였는데 찾아냈습니다. 박 씨 잡았더니 박 씨도 그런 범행한 게 맞대요. 그럼 이제 사건이 금방 끝나야죠. 네. 금방 끝나는 게 맞죠. 그렇죠. 다 인정을 했으니까. 예, 맞죠. 일단은 이 변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망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체입니다. 그렇죠. 시체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 묻었다는 시체를 찾으러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 씨, 한 씨, 임 씨는 구속 수감 중이었으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해남을 갑니다. 해남을 가서 자기들이 묻었다는 지역까지 갔어요. 땅이 있어야 할 곳에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농로가 생긴 거예요. 농로가 콘크리트. 길이 생겼구나. 네. 그게 길이가 제 기억으로 한 170, 한 4, 5m 되는 길이의 농로였고 폭이 한 2, 3m 되는. 농로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농사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경운기라든가 뭐 이런 게 운행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 정도 폭이잖아요. 그렇죠. 사체를 매장했다는 안 매장했다는 장소에서 사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깔려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이장님이 계셔서 제 이장님을 만나 뵙고 뭐 서울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에서 강력계에서 왔고 뭐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다. 아 정말 죄송스러운데 좀 이거 저희가 우리가 좀 복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이장님이 정말 시원시원하신 거예요. 응? 우리가 복귀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다 까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하셔야죠. 저희도 찝찝하니까 하십시오. 그럼 괜찮겠어요? 했더니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다시 또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좀 더 해서 또 잘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잡혀 있고 하니까 좀 더 먼저 일찍 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하시라. 너무 감사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경찰에 배당된 수사비로 이제 포크레인을 이제 임대를 해서 174m 다 깠습니다. 와.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새끼들이 또 거짓말하나? 두 새끼
입을 맞출 시간도 없었는데 없었죠. 별개로 권고됐으니까 그렇죠. 추궁을 했어요. 거기가 고향이라고 하는 이제 박 씨부터 추궁을 했는데 박 씨가 하는 말은 자기가 어렸을 때 올라와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억을 못 하고 저기 또 지형이 형질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혹시 저 그 옆에 또 과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과수원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수원 농장주 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원래 이제 과수원 같은 데는 이제 한 번씩 개토 작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과수원 다 개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무슨 과수원이었는지는 잘 과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다 개토 작업을 했어요. 다 했어요. 음. 거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과수원이면 엄청난데. 그렇죠. 규모가. 발견이 안 됐어요. 이 수사팀 입장에서 볼 땐 이 새끼들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거짓말할 것 같으면 범행 자체도 부인을 해야지. 뭐 그 장소만 특정하지 못했지 다른 모든 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술이 틀리지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 장소를 제대로 생각을 못 해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물론 저희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정황을 맞춰보면 서로 뭐 범행을 부인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서로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선, 범행 수법, 매장 장소 다 일치하거든요. 더군다나 별건으로 구속돼 있는 그 임 씨의 진술까지도 다 맞으니 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처음에 한 씨부터 검거를 했잖아요. 한 씨를 검거할 때는 그 내연 관계에 있던 박 씨나 임 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범행도 시인하고 임 씨는 구속돼 있었지만 박 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당연히 또 긴급 체포했었고서 긴급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신병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구속할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개 이런 강력 사건의 공범을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을 불구속한다? 더군다나 사체에다 염산을 붓고 가해를 안매장하고 했던 직접 가담한 사람을 불구속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경찰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 기각이 됐어요. 보강주의가 내려온 거예요. 얘 진술만으로는 좀 부족하니 나머지 검거해서 그다음에 좀 더 보강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휘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아쉽잖아요. 아쉽죠. 이걸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사하면 안 되나? 다시 재신청을 해볼까? 막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재신청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알았어, 오케이. 일단 불구속을 하라고 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근데 불구속 수사라는 게 불구속을 시켜놓으면 경찰관이 이렇게 밀착 마크하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너 꼭 들어와야 돼. 다짐 받아놓고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네. 그래서 그때 박 씨도 검거해서 현장 갈 때도 한 씨는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데리고 내려갔던 거라서 둘이 더더욱이 입 맞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둘이 붙여놨었다고 한다면 뭐 조금 쏘금쏘금해서 경찰들 모르게 수사관들 모르게 그런 뭐 형사들 모르게 이제 말을 맞추는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매장 장소를 발견 못한 거는 어딘지 특정을 못해서 시간도 꽤 흐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질들이 여러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불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사체 안매장한 장소는 발견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 갖고 일단은 애들의 범행을 제대로 특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했어요. 왜? 다 진술이 맞으니까. 네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박 씨가 진술을 하는데 네. 자기가 죽인 게 아니래요. 모든 건 다 맞는데 네. 자기가 약 먹이고 뭐하고 뭐 전지가위로 자르고 뭐 다 한 거 맞아. 맞는데 목을 졸라 죽인 건 아니다. 한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박 씨가 죽였다고. 박 씨가 뒤에서 목을 졸라 죽였고 네. 자기는 팔다리를 잡고 있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 씨 얘기는 틀려요. 박 씨는 자기가 한 씨로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 1층에 있던 한 씨를 올라오게 한 거 맞고 죽이자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자기가 팔다리를 잡고 한 씨가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아, 그러니까 둘 다 죄책이 없는 게 아니죠. 둘 다 똑같은 놈들이건 맞는데 실제 죽인 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한 씨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맨 처음에 진술한 게 맞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계속 공방입니다. 실질적인 목조름은 그렇죠. 아니다. 내가 아니다. 서로 아니다. 네. 임 씨는 본 사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둘의 의견이 계속 어긋나니까 경찰에서는 그 정리를 해서 사건을 송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중에 우리가 걔를 체포하는 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긴급 체포가 아니고 한 씨의 진술이라든가 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했던 거고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네네네. 걔는 구속이 됐어요. 근데 한 씨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고. 근데 계속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점이 저희가 이제 주목하게 됐냐면 한 씨가 맨 처음에 진술할 때 누가 목을 졸랐다 이런 거 특정을 안 했었어요. 제대로 특정 안 하면 목 졸라 죽이고 손 팔을 잡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말이 살짝 바뀌면서 자기가 다리를 잡았고 박 씨가 목을 졸랐다 이렇게 얘기가 살짝 바뀐 거였거든요.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자기가 죽였다는 것까지는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바뀐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당연히 추궁을 하게 되죠. 너 진술이 약간 맨 처음 했던 것보다는 바뀌었는데 왜 그랬지? 라고 추궁을 하게 되니 약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대지를 위해서 날짜를 특정을 하고 한 시 보고 이날 들어와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도주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 뭔가 있구나. 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도주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수사팀 입장에선 뭐 난리까지는 아니지만 황당하죠. 황당하죠. 지금까지 또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계속 출석 잘했고 네. 또 현장까지 같이 가서 다 확인도 했고 네. 그러던 놈이 갑작스럽게 안 들어오니 야, 네가 죽인 게 맞구나라는 게 이제 확신이 들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 도망갔으니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처음엔 좀 헤맸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 그런 거 해도 뭐 당연히 꺼놓고 안 되고 뭐 하다가 저희가 이제 주변 사람들 수사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한 씨의 친구 한 씨가 자기 차를 빌려갔다. 차를 빌려갔는데 며칠 쓰고 준다 그러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베트남에 무슨 공장으로 자기가 지금 일을 하러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차를 끌고 나갔다고 하니까 서울 시내 도로에 있는 CCTV 과속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시 경계 주변에 보면 그 수배 차량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방범용 이렇게 찍혀 있는 CCTV가 있어요. 그 보면 이게 뭐 수배가 돼 있거나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카메라들을 서울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이 시 경계 지역에 있는 카메라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그 차를 다 필터링을 해보니까 동부간선도로 인근에서 이 차가 찍힌 거예요.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경과됐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 이제 형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차가 발견이 됐고 동부간선도로에서 약간 좀 떨어진 좀 외진 곳에 차가 세워져 있고 차 내부를 확인해 보니까 뭐 옷가지, 생활용품 이런 게 막 흩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생활했던 게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 이후에 이제 동선을 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간선도로 인근이고 거기가 무슨 뭐 주택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CCTV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반경 5km를 중심으로 사설, 관제 TV 모두를 다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언제 거기 차가 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날짜도 특정이 안 되니까 광범위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이후에 현재까지 종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잡혔어요.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근데 베트남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야 혹시 그럼 위조 여권으로 출국을 하거나 아니면 밀항을 한 거 아닐까? 근데 이미 저희가 뭐 이 자기 신분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출국 금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돼. 걔가 도주하자마자 출국 금지 해놨으니까 자기 이름을 못 나갔을 것이고
여권을 위조하거나 밀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이 밀항을 하고 뭐 배 타고 나가고 막 네네. 여권을 위조하고 그게 영화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걔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쵸. 예. 네. 뭐 노점상하고 그러던 친구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범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가를 갖고 있는 애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여권 위조된 여권을 구한다거나 밀항의 루트를 찾는다는 게 이게 쉬웠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되는 네네네.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배제.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딘가에서 있긴 있다. 어딘가에 있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동거를 하고 범행 뭐 수면제를 빠꾸 했던 그 친구 그 박씨만 네. 구속이 돼서 15년을 받고 음. 내년에 올해 나올래나? 하여튼 뭐 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사체 뭐 유기라든가 무슨 뭐 그 유기 방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임시한테 해당됐던 이런 부분은 이 공소시효가 이미 그 당시에 도가 된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처벌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 처벌받을 수 없어. 걔는 그냥 그걸로 끝났고 아. 살인만 뭐 얘네들이 했던 뭐 사체 유기 뭐 이런 부분도 박 씨도 그거는 빠지고 이 살인 부분만 죄가 충분히 인정이 돼서 15년을 받고 네. 이걸 나오고 한 씨는 도주해서 검거가 안 된 상태고 나중에 듣기로 임 씨는 출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뭐 전신 성형을 했대나 어. 뭐 전신 성형하고 뭐 성대도 바꾸고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사건은 뭐 남들이 그냥 다른 형사들이 다 이렇게 그냥 뭐 신경 안 썼던 첩보를 저희가 결국은 받아서 뭐 결과까지 내놓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네네. 누구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검찰에서도 그럴 만한 고민이 있었으니까 불구속 지휘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때 신병주의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도주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그 네, 지점이. 네, 예. 거의 뭐 진술이 나온 상태고 그렇죠. 구속 수사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없죠. 네. 아, 그 지점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화가 나네요 또. 맞아. 그 책임감으로 어쨌든 그 제보 하나를 이렇게 사건 해결로 연결시킨 네 맞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체포영장이 좀 나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너무 좋았을 네네. 텐데 예, 예. 아마 언젠간 검거가 될 거예요. 네, 검거되겠죠. 네네네. 언젠가 검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급 상황. 기존 수치 초과입니다. 위장 내부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양배추즙이 투입되었습니다. 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양배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0% 국내산 양배추와 위 건강에 좋은 사과, 사철쑥, 쓴바귀 등 한 팩에 진하게 꽉 채웠습니다. 비린맛 없이 부드러운 맛. 오늘도 속 편한 하루를 위해 활력 비책 양배추즙 사건을의 몰에서 주문하세요.